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각 후보는 자신만의 국정 철학을 담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는 바로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만큼 국민의 관심도 높은 보건의료에서 과연 후보들의 공약은 현장의 목소리와 얼마나 닿아 있을까요? 오늘은 주요 대선 주자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의료인의 시선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사람 김동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 원장님께서는 그 부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의 기관장을 다 섭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섭렵이라기보다도 제가 2006년부터 9년까지 부산대학교 병원장을 했고, 또 9년에서 12년까지, 13년까지 부산의료원 원장을 했습니다. 그건 부산 시립병원이죠? 그렇습니다. 네. 부산의료원이 옛날 부산시립병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가 보훈병원장을 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이제 그 부산의 대표 병원 3개를 해본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대선 후보군들이 그 유력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대개 이제 유력 주자 가운데는 또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확충 이런 부분을 제1 공약을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쭉 토론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병 원장님의 고견을 좀 들어보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 3분의 대표 공약을 한번 먼저 보고 다시 세부적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주요 후보 3분의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병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보 계열인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께서는 공공의료 확충의 방점이 찍힌 것 같고, 그리고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께서는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하는 걸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님께서는 보건부 독립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이 내세운 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공공의료 강화에 무게를 두고요. 그리고 공공병원을 갖다가 대거 확충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공공의대, 공공의대가 한 10여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요.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 자체가 공공의료입니다. 이미 공공이다, 그죠? 이미 공공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수가를 극히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가를 이 공급자인 병원이나 의료 의사가 매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부에서 딱 틀을 박아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이제 공공의료 체계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거는 의료 보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 보호 시스템. 예. 이제 극빈자라든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의료비를 복지겠군요. 대주,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의료비를 대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이 공공의료병원을 통해서 이
금방 말씀드린 거는 직접 공공이고 간접 공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산 시립병원이나 또 혹은 국립대학병원이나 또 혹은 정부가 주도를 해서 운영하는 병원들, 보훈병원이나 이런 데는 이제 공공의료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공공의료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거의 한 90%가 일반 의료하고는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제 그 중에서 특수한 계층들, 부산의료원 같으면 정말 어렵고 보호자가 없고 힘든 사람, 그냥 어디 남포동에서 모시고 오면은 김남포 성함이 그렇습니다. 이름도 없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치료를 해야 돼. 이런 공공의료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두 번째 또 중요한 거는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이렇게 갑자기 퍼진다든지 할 때, 이럴 때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일단 그 감염병을 막고 치료하고 해야 되는 이런 그 임무를 공공병원이 먼저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병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감염병에 휩쓸리면은 그래서 전체 의료기관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요번에 코로나 유행했을 때 그죠? 우리나라가 그 K 방역이 얼마나 빛났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칭송하고 하는 그런 걸 이제 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공의료를 이제 우리 한국은 미국보다도 잘하고 영국보다도 잘하고 세계에서 거의 탑에 가까운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유력 대선 후보에 있는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공공의료 확충과 특히 이제 공공의대 신설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이제 어떤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 빛과 그늘이 있듯이 그 좋은 제도를 우리가 사실 의료보험 제도라든지 이렇게 의료보험, 보호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또 노인들을 돌봐주는 요양보험 이런 제도들을 갖고 있지만 그 그늘이 이제 간병이라든지 이런데 힘든 부분들 국민들이 두 번째로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기 시골에 의사가 없는 지역에 근데 거기는 저도 고향이 시골입니다만은 인구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를 보고 의사가 상주하기는 정말 인력이 너무 소모가 크거든요. 예.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지역 의료가 이제 어려운 거, 뭐 그런 우리가 빛과 그늘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물론 뭐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뭐 특수한 감염병 그 대유행 이런 시기 외에 이제 점차 지방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지방이 침체돼 가니까 그 침체의 원인이 교육이나 의료에서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의료인들이 지방에서 근무하기를 꺼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거나 복지 이런 게 이제 기반 시설이 태부족하다 해가지고 꺼려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결국 공공의대는 이렇게 그런 특수한 지역 그러니까 지방이나 도서백지 이런 데서만 근무하게 하는 의사를 양성을 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헌법에 위배되는 소지는 없나요? 예, 그 점이 지금 한참 논란이 각계에서 일고 있던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직업을 한 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지역의사제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그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그 누려야 되는 그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헌법에 명시된 부분들을 하고 혹시라도 배치되는 거 아닌가 저는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개혁한다 이런 말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혁이란 거는 사실은 이 옛날 원시 시대에 옷이 없을 때 네.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 껍데기로 옷을 해 입었거든요. 이걸 입고 다니다 보면 이게 좀 입다 보면 비도 맞고 이러면 꼬들꼬들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입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옷을 이제 물을 좀 묻혀가 다듬이질을 해야 되거든요. 말랑말랑하게 다듬이질을 하는데 이걸 다듬이질을 세게 해버리면 매질 매질을 해야 되나? 이 구멍이 나서 못 입고 또 약하게 하면 뻐등뻐등해서 못 입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개혁입니다. 개혁의 원뜻은 이 그 짐승 껍질을 이렇게 두드려서 다시 바꿔주는 것을 개혁이라 하는데 우리도 전 사회의 개혁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개혁한다 하면 옳고 바른 거다 생각하는데 이제 개혁이 그 방망이질이 좀 새버리면은 구멍이 나고 그죠. 요번에 2,000명 정원 이런 게 대표적인 구멍난 개혁이거든요. 너무 세게 두드려가지고 구멍이 나고 또 약하게 두드리면 문제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굉장히 그 적절한 수준을 맞춰서 고민해서 해야지 뭐 이렇게 그 연원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지혜를 모아서 현명하게 해야지 개혁을 잘못해버리면은 이거는 본래의 취지는 아주 좋게 사회를 잘 만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시작한 일이 악영향을 미친다. 반대의 결과를 낳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님께서 공약으로 내건 공공의료 확충, 특히 그 가운데 공공의대 신설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부분은 적지 않은 일단 의료계 반발부터 해가지고 그 특히 이제 유연적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공병원 확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경영의 비효율 때문에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공공병원을 갖다 폐쇄를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좀 더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지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그 다른 환자를 못 받게 하고 그 공공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엄청 누적됐거든요. 병원이 완전히 절단이 난 이런 힘들어진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 번씩 또 시설 자체를 통째로 증발당하고 나면은 다시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도 한번 이렇게 뭐 이루어 가는데 그 시간이 수년 내지 수십 년이 걸리는데 이걸 그냥 완전히 그 감염병 그거를 이제 병원으로 했다가 또 이렇게 일반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근데 이런 그러니까 경영과 공공의 그 틈바구니에서 사실은 살아남고 헤쳐나가는 건 병원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일각에서는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인 이제 의료법인 이거 자체도 이제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이제 공공성을 담보를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지자체나 정부에서 출연해가지고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가? 이미 그런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속칭 공공병원하고 대비해서 부르자면 그런 민간병원에서도 많은 부분의 공공의료 영역을 갖다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오히려 이제 예산을 좀 더 이제 고루 편성을 해가 효율성을 갖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주장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공공의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잘 거기에 관여하는 실무자들의 의견과
또 의료계의 의견,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잘 심사숙고해서 뭐 결정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병원장님도 꼭 그 정책 수립 과정에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는 게 없어서. 예. 그럼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공약은 이 정도에서 끝을 내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또 대선 보건의료 주요 공약이 의료 개혁의 원점 재검토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하겠다는 건데,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의대 정원 2,000명을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이 뭐 1년 반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되어 오는 과정에 복지부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2차 포괄병원 지정을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모집을 이미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자체를 원점에서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의료계 그거 디자인을 큰 개혁의 디자인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의대 정원 2,000명만 그건 이미 원점화 됐는데 뭘 말하는지를 제가 분명하게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식적으로 2,000명이 이제 그 원점으로 갔다는 얘기는 없었죠. 일단은 뭐 내년에 안 한다고 했었는데, 내년은 일단 안 뽑겠다고 돼 있고, 내후년 뭐 이런데 사실은 그렇군요. 예, 2,000명이 뭐 내용상으로 보면 폐기된 겁니다.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2,000명이 포기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원점 재검토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개혁이라고 내세웠는데, 이 잘못된 개혁이 아마 앞으로도 손손 대표적인 잘못된 개혁의 예로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2,000명이 의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우리도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이 이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의사니까 의사 수가 팍 늘어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의사에게 아무나 의료비가 싸지고 접근성이 확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가 막 늘어나면 물건값이 떨어지고 사기도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물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데는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계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시장 논리로 따지면은 국민들의 부담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는 의료보험료 2,000명씩 이렇게 막 늘리면은 지금 내는 보험료의 2배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낙수 효과로 무이촌도 보내고 뭐 어디도 하고 뭐 군대도 보내고 뭐 이래 하면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봤을 때 수월할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그 제일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알아듣기 쉬운 것이, 현재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에 한 50% 더 내라 하면 전부 다 난리 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의사를 늘린다 이거는 말을 해도 앞으로 의료비가 팍 늘어난다 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하려면은 의사가 이렇게 늘어나면 의료비도 올라가고 이렇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냉정하게 봤을 때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의료입니다. 좋은 의료고,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그늘이 좀 사각지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또 어떤 정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뒤에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런 사각지대를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의사 수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시가 민주공화국이고 자본주의 나라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종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도록, 또 뭐 어떤 하여튼 이런 걸 해야지,
막 그냥 막 마구제비로 만들어서 막 이제 갈 데 없으면 가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완전히 엉터리 정책이기 때문에 이 원점을 재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금방 백 원장님 말씀 들어본 게 어쨌든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 그게 이제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하고 복지로 바라보는 시각 그렇습니다. 그 차이에서 뭐 조금 국민의힘 정책이 다를 것이고 민주당의 정책이 아마 다를 것이고 그래 보이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왔던 의대 2,000명 정원을 시작으로 추진해 왔던 의료계획 정책을 국민의힘은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고 민주당은 공공의료 쪽 강화를 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들은 전면 재검토는 아닌 것 같고요. 저 보니까 개성 발전하는 것 쪽으로 지나치게 의대 정원 숫자를 이렇게 뭐 2,000명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적정 수준에 좀 조율을 할 것 같고 대신에 그 지방 살리기를 위해 가지고 뭐 지방 의료 인력 필수 의료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 인력 충원 의료 인프라 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들이 뭐 우리가 부분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분들이 어떤 그쪽 지역에서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하려면 수가 조정이 제일 근본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의료에 있어서는 생명에 관계된 공공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쉽게 여러 번 저도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학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수가를 가지고 보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힘든 지역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수가제, 또 필수 의료 수가제, 뭐 이런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이런 그런 거는 이미 이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조금씩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일단 발표는 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어떤 삐과 그늘을 없애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이제 공공의료 뭐 학교나 대학이나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그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이걸 먼저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아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원내 1, 2 정당 그 대선 후보 정책을 위주로 좀 점검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좀 보건의료 공약 가운데 유력 주자의 보건의료 공약 가운데 좀 귀에 좀 이렇게 확 와닿았던 부분들이 보건복지부가 지금 보건부하고 복지 기능이 또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국방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의료인들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의정 갈등 속에 보건부 독립을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때마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께서 보건부 독립 부분을 갖다가 공약을 내걸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복자가 들어가니까 다 두 개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보건, 복지 그죠?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 보건은 말 그대로 의료 정책 내지는 의료 산업의 발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장하는 부분이고 또 복지는 우리가 그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또 국민의 그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즉 의료를 그냥 그 산업으로 보느냐 복지로 보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의료는 크게 보면은 이제 복지는 맞습니다. 의료 자체가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되고
또 다친 사람을 불구를 예방해야 되고 감염병이 돌면 그걸 막아야 되고 이런 이제 복지도 맞는데 크게 보면 의료는 산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산업도 그냥 산업이 아니고 국가기관 산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국방하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방 정책을 정할 때 아무렇게나 정하면 뭐 쉽게 말해서 그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의료 이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그렇게 정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것이 우리 국민들의 그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지하고 이 보건을 믹스해 놓으니까 의료가 산업이란 측면이 복지에 묻혀버리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되는 게 훨씬 더 의료를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는 측면에서는 독립기관으로 있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이시죠?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복지가 워낙 또 큰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 예산이 국방 예산보다 많다고 얘기했다시피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정말 국민들의 그 기본적인 그 생활을 보장해줘야 되는 국가의 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 의료는 산업인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레비를 만들어서 한 배 가득 팔아봤자 미국 같은 데는 보면 외국에서 수술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멕시코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미국 와서 간이식 수술 하나 받아버리면 부가가치가 그쪽이 훨씬 높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뭐 생명을 뭐 그런 걸로 따지나 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로는 이 의료 산업은 노동 집약 산업입니다. 환자 수보다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 것이 병원입니다. 1000배도 병원이면은 직원이 1000몇백 명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 굉장히 잘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의료 관광 내지는 의료 수출은 의사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되면 자연히 지금도 많이 우리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는 성형하러 많이 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다 예쁘고 하니까 한국 사람 성형을 잘해서 그렇다고 이래가지고 성형 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이고 아주 고도의 하이테크닉을 수출하는 거거든요. 부가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발전시키려면 여러 산업을 발전시키려면은 복지와 보건이 믹스되어 있으니까 이게 복지 영역인지 의료 산업 영역인지 막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말해서 정책도 헷갈리고 국민도 헷갈리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건부와 이 복지 부분을 좀 분리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력 대선 후보 세 분이 공히 바이오 산업을 갖다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삼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는 국가 주도로 이걸 갖다 챙기겠다는 거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님이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님께서는 규제 완화나 규제 철폐 그러니까 시장에 맡게 되겠다는 거죠. 국가 주도가 아니고 그런 방식은 아주 서로 다릅니다. 이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평상시 혹시 뭐 부산대 병원장이나 아니면 공공병원장으로 계실 때 지금 현재 또 민간병원의 병원장으로 계신데 좀 뭐 어떻게 하면은 정책적으로 이게 좀 수월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제안이 있으신지. 예, 많은 학자분들이 예. 특히 이제 대학 교수 혹은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 바이오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논문의 수준도 높고 연구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이제 뭐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백신 개발하는 거 예. 이런 것도 우리나라 힘으로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죠?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막 R&D 예산을 깎아버리고 뭐 이래 하면은 정치하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연구소에서 대학원생이나 이런 연구소가 아니죠. 어떤 교수가 자기 밑에 한 5명을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수가 봉급을 주거든요. 연구비를 따서 연구를 하면서 봉급을 주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R&D 예산이 줄어버리면 이제 잘라야 됩니다. 그 연구원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돈이 없어 안 되겠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 크게 뭐 정부에서 막 죽자사자 장려해가지고 막 매달린다고 하면 뭐 좋긴 하겠죠. 좋긴 하겠지만은 정책적으로 밀어주면은 이제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길을 끊지 않는 것도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신약 개발해서 하나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타미플루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신종플루. 예, 신종플루 났을 때 그 로슈에서 타미플루 개발해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네. 그 우리 독감 환자들 네. 바이러스 죽이는 약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 뭐 일설이야 신종플루 때 그 로슈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신종플루를 풀렸단 말이에요. 예. 독한 병으로. 예, 괴담이 많이 돌았었죠. 예, 별가인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완전히 그 전 세계에 그 약이 그죠 팔릴 정도로 이제 로슈가 엄청나게 그 뭐 불을 창출했다 할까요? 예. 병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번 대선에 출마하신 유력 후보 세 분이 바이오 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선정한 부분은 굉장히 좀 잘한 조치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신약 개발이나 식물질 개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성공 확률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쫓는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국가 주도나 뭐그 민간 예. 투자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국민 투자 방식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좀 뭔가 국가 주도적으로 해야 워낙 이게 성공 확률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는 그거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이게 합니다. 이제 그 보석이 될란지 네. 그냥 뭐 돌로 끝날란지 네. 아무도 맞습니다.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열심히 매달려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들을 좀 엔카리지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그런 R&D의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원장님? 그게 또 새로운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도 예, 있고. 노하우가 축적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공약까지 지금 보셨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의대 정원 2,000명을 이제 추진을 하셨던 것도 결국은 이제 의료라는 게 생명을 살린과 동시에 지방을 살린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지방 의료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지방 소멸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혹시 병원장님 AI 하고 원격 진료 이게 지방 의료 불균형 해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특히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면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방대한 임상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지금 AI는 이미 우리 그 의료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간단한 그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한다든지 이런 데는 AI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그 AI가 자꾸 발전해 가면은 나중에는 그 로봇 산업으로 연결이 돼서 네.
이제 그 로봇이 뭐 환자들의 그 예를 들어 다리 수술을 받고 걷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사람이 한 명 붙어서 이걸 훈련시키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로봇이 그걸 역할을 대신해 준다든지 또 뭐 요양병 같은 데서 치매 환자분들에게 대화의 상대가 돼 준다든지 또 간단한 심부름 해 준다든지 이런 거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뭐 우리가 상상하는 일이지만은 수술도 막 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입력해 놔두면은 조건을 다 입력하고 프로그램 입력하고 수술도 해주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뒤에서 다 조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람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뭐 병원장님께서도 한참 그 임상 현장에 있었을 때는 위암 수술의 명의로서 굉장히 그 이름을 날리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군립병원에 그 수술실을 굉장히 그 근사하고 화려하게 그리고 막 정말 최첨단 장비를 꾸며가지고 수술실을 만들었다 하거든요. 근데 수술을 지금까지 그 군립병원이 만들어진 지가 꽤 10여 년 넘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수술을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AI와 원격 진료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아까 병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로봇 수술 이런 부분들이 로봇이 결국은 이제 개인의 술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술기의 차이를 갖다가 이렇게 좀 공백을 메워주는 거 아니 그거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건 이제 누군가가 좀 작동만 할 줄 아는데. 그런데 현재 로봇은 이제 원격 수술은 가능합니다. 네. 현재 로봇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격 수술은 가능한데 사람이 그냥 로봇의 팔만 이용하는 거지 사람이 그 팔을 다 조종하거든요. 네. 이 화상에 콘솔 박스라고 그러는데 그 화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절하고 뭐 이렇게 추류를 하면 찢고 자르고 뭐 이런 게 이제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하고 그 로봇 팔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걸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첨단화되고 오래 발전해가면 이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나 조건을 딱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수술을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해가지고 수정해가면서 딱 그 프로그램을 딱 이어놓고 이제 수술하면 완벽한 수술이 될란지 뭐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세세한 여러 가지 출혈도 있을 수 있고 뭐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참 그거는 요원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은 듭니다만. 요원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또 이번 시민의 입장에서 더더욱 지방의료 이 불균형 이 뭐 의료인들도 기피하고 하니까 해소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AI와 원격 진료와 로봇 이게 잘 결합이 되면 일정 정도 지방 의료의 불균형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시골 지역이라도 그 중에 이제 좀 도심지가 형성돼 있고 인구가 있는 지역에는 가면 병의원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정말 그 몇 사람 살지 않고 소아과 의사가 가가 있는데 뭐 하루에 한 명 환자도 보기 힘들고 이런 경우에는 그 앉아 있기도 힘들거든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도 없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시장 경제라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공공이기도 하지만 시장 경제 원리를 따는데 의사는 가서 개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시골이라도 그 사람이 있고 환자가 있으면 누가 가도 갑니다. 가는데 이제 사람 수가 적고 개업을 해서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지역수가제라는 말을 이제 나오는 거죠. 긴 시간 그 유력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재 의료 현안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병 원장님께서 그 지금까지 살펴본 유력 대선 주자의 그 여러 가지 대선 공약 가운데 이거는 꼭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지켜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 딱 한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을 알아야 그 문제점을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의료의 그 문제점은 다른 건 다 세계에서 1, 2등, 3등, 5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 예를 들어서 사망률도 낮고 수술 성적도 좋고 암 환자 치료 5년 생존율도 세계에서 1, 2등 뭐 하여튼 빛나는 K-맵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우리 자랑해서 미안하지만은 그 국제학회에 가서 보면 데이터를 딱 내놓고 발표하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빛나는 대한민국 의료가 돼 있는데 그중에 그늘이 뭐냐? 첫째 그 필수 의료의 지원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걱정하던 그 지역 의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역 의료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이 요새는 교통이 내가 시골에 가보니까 저 지리산 골짜기에 봉사를 갔더니 교통이 한 20분만 하면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응급처치 그것만 좀 교육돼 있는 이장이나 뭐 아니면 그 주변에 그 심장 마사지 내지는 심폐소생술 이런 정도의 응급처치라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분만 있으면 딱 그 요새는 대한민국 그 도로가 너무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보니까 무이천이라고 갔는데 거기 얼마 안 가면 지리산인데 그 진주나 이런 함양 이런 데는 뭐 쉽게 그냥 근데 또 그 동네마다 시골이라도 차가 다 있어요. 이장차도 있고 뭐 보니까 승용차가 또 있고 이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 현실입니다. 참 우리나라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의료 제도도 좋고 숫자가 뭐 작다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 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뭐 돈도 한 몇천 원만 내면 그냥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 참 좋은데 그 삐까 그늘이 아까 그 정말 수술 잘하고 능력이 뛰어난 이런 외과나 이런 의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큰일이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지역 의료 문제 이제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다른 거는 정부에서 노력해도 그 효과가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날 걸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딱 하나 뭡니까? 수가 체계를 가지고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현실화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고 수가 시장 경제 체제의 나라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정신이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거를 잘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자면 필수 의료에 관해서 하나 더 붙이자면은 자동차도 그 특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도 의사도 그 하는 일 자체가 선한 동기, 즉 사람을 살리고자 혹은 불구를 막고자 뭐 이렇게 선한 동기에서 시작된 일이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다. 이걸 가지고 막 다시 역으로 추적해서 너 이거 잘못했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냥 그 처벌을 받고 이러면 그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암만 봉사 정신이 투철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완해 주시면 막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어디 내놔도
빛나는 의료가 되고 또 조금 잘 가두리하면 우리가 그 의료 산업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신 유력 대선 후보 세 분, 평생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병원장님께서 주장을 하십니다. 수가를 현실화해 주는 게 필수 의료뿐만 아니고 지역 의료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들께 한 말씀 드리시죠. 그리고 유권자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예, 네. 다 훌륭한 분들이 나오셔서 세 분, 네 분, 다섯 분 다 되시면 좋겠지만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한 분이 되시겠지만은, 저는 평생을 그 학회 회장도 해보고 뭐 이래저래 의사로 또 교수로 살아왔습니다만은 이제 이 얘기를 사실 가는 데마다 했기 때문에 뭐 복지부 고위 간부들도 그렇고 뭐 다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지금 말하는 내용을. 이거 근데 쉽게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인가 없습니다.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걸 개혁해 주시면 큰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기여를 한 우리 국가 지도자로서 남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늘 아침 집으로 배달되어 온 책자형 선거 공보물을 봤습니다. 아쉽게도 제1, 2정당 후보 공보물엔 보건의료 공약이 없더군요. 조기 대선의 단초를 제공했던 지난 1년 반 의정 갈등, 그 해법도 선거 과정에서 모색되기를, 그리고 새 정부의 주요 아젠다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메디컬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